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 작은 스포츠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 사장입니다. 자식은 없고 석 달 전에 한 남자와 도장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손이 또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입을 떼고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평생 백수로 살아온 잘생긴 남편 길을 살려주겠다고 제가 부동산에서 10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차려준 센터에서 그 사람이 저를 청소부 취급했던 그날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앞 나무 벤치는 서늘했습니다. 무릎 위에는 방금 발급받은 이혼 신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걸 한참 동안 그냥 내려다봤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천천히 쓰다듬는데 며칠 전 센터 로비에서 그 사람을 빈손으로 길바닥에 내팽개치던 장면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더라고요. 햇볕은 따뜻한데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신고서를 가방 안쪽 깊숙이 집어넣고 1년 전 그 봄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새벽 5시 반부터 센터 앞 골목에 나와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닫고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 노후 자금까지 다 끌어다 차린 곳이었거든요. 남편은요? 그 시간에 집에서 잘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네가 이걸 직접 돌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대표 아내가 새벽부터 길에서 전단지 돌린다? 딱 없어 보이잖아. 그런 건 알바를 시켜. 네가 손에 종이 쥐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아침 늦게 일어나 가운 끈을 묶으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알바를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첫 달 임대료 내고 강사들 월급 맞추는 것도 벅찼는데요. 오빠가 대표면 오빠가 좀 같이 돌려도 되지 않아? 사람들 눈도 있는데 같이 서서 돌리기만 해도 돼.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면서 한쪽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내가 길바닥에서 종이 쪼가리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럼 내가 대표를 왜 해? 대표는 폼 나는 자리야. 폼은 내가 잡고 이런 자빌은 네가 하는 거지. 그러려고 대표 시켜준 거야? 너 그 정도도 몰라? 시켜준 거.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는데 그 사람은 이미 등을 돌리고 옷장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날 새로 산 명품 운동복 한 벌이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 가지는 똑똑히 해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자리는 그 사람 이름으로 올렸지만 법인 주식 전량과 건물 임대 보증금 채권은 제가 따로 운영하는 관리회사 앞으로 분리해 뒀거든요. 세무사가 먼저 권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자고 했어요. 부동산 사무소를 10년 넘게 굴리면서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집안이 어떻게 풍비박산 나는지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으니까요. 명의는 남편분이시고 실질 출자랑 자산은 사모님 회사로 잡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에 하나 분쟁이라도 생기면 세무사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분쟁은 무슨요? 그래도 그게 안전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한테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등기부 한 장만 보고 자기가 진짜 사장이 된 줄 알았으니까요. 센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개업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원이 늘고 매출이 안정되자 그 사람은 점점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신호일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회원 등록 카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라커룸 쪽에서 누가 일부러 발로 차미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드니 땀에 푹 젖은 수건 한 무더기가 제 발끝까지 굴러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봐. 여기 수건 좀 치워. 뭐하고 앉아 있어? 손이 없어? 눈이 없어? 남편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다 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명품 운동복에 새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들면 그만인 수건 더미를 발로 차보낸 거였어요. 카운터 앞에 앉아있던 여자 회원 두 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요. 손이 떨릴 것 같아서 무릎을 한번 짚고 일어났어요. 오빠, 이거 그냥 들고 오면 되잖아. 여기서 이러면 회원들도 불편해.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회원들 앞에서 부부 싸움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내가 들어? 내가? 대표가 이런 걸 왜 들어? 네가 들면 되잖아. 아니, 네가 들어야지. 이런 건 내 일이야. 청소는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딱 어울려. 너 원래 그런 일 하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조용히 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래. 내가 여기 주인인데. 당신 같은 사람. 그 5글자가 가슴 한가운데를 콕 찍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수건을 한 장 한 장 주워 빨래 카트에 옮겨 담았어요. 그 사람은 그 옆에서 마침 들어오던 30대 초반 여자 회원한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회원님 오셨어요? 오늘 옷이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몸이 좋으니까 옷이 살아. 이런 게 운동한 사람이지. 안으로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허리를 굽힌 채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회원이 까르르 웃었고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라커룸 문까지 열어 안내했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감하고 사무실 정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문을 닫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법인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지금 당장. 말 길게 하지 말고. 저는 잠시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왜? 왜긴 왜야? 내가 대표잖아. 대표가 통장 비번도 모르는 회사가 어딨어? 말이 돼? 내 이름 걸어놓고 네가 돈줄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보겠냐? 세무사님이 자금 관리는 분리해서 하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등이 사무실 벽에 닿을 때까지 뒤로 밀렸어요. 좁은 통로 안에 둘만 서 있는데 그 사람 키가 그렇게 커 보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세무사? 웃기지 마. 내 회사 일에 누가 끼어들래. 내놔. 비밀번호. 오빠 이건. 오빠? 지금도 오빠 소리가 나오냐? 내가 왜 너 같은 여자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종일 도장이나 찍던 여자가 뭘 안다고 나한테 돈 얘기를 해. 그 사람 입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점심에 회원들이랑 어디 다녀온다더니 그게 술자리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카트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비밀번호 못 알려드려요. 법인 돈은 규정대로 써야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협박하듯이 요구하는 건 더 못 드려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요를 붙여 말했습니다. 더는 오빠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너 자꾸 이러면 나 너랑 못 살아. 너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끝이야.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여기서 바로 잘라. 알지? 너 내 밑에서 일하는 거야. 못 살면 못 사세요. 저도 더는 이런 말 듣고 못 살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그 사람 얼굴이 한번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픽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래. 잘난 척은. 하긴, 너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겠어. 촌스럽고 말투도 촌스럽고 옷은 비싸기만 하고 딱 돈 냄새만 나. 정이 안 가. 너 데려갈 남자 없어. 밖에 나가봐. 너를 누가 사람으로 대해주겠냐.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손은 신기하게도 안 떨렸어요. 그 사람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사무실 안에 혼자 남은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카트를 끌고 천천히 빨래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주주명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 이름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임대보증금 채권도 법인 주식 전량도 전부 제 관리 회사 명의로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천천히 걷어들이기 시작한 게요. 가정법원 앞 벤치에서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일어났습니다. 햇볕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신고서가 든 가방을 손바닥으로 한번 두드려보고 천천히 횡단보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우편함에 두꺼운 카드 명세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서랍에 던져두고 한 달에 한 번 묶어서 정리하는데 그날따라 봉투가 유난히 두툼하더라고요. 사업용으로 그 사람한테 한 장 만들어 쥐어준 법인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봉투를 뜯었어요. 식탁 위에 종이를 펴놓고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점점 차게 식더라고요. 낮 2시 강남 한정식집, 오후 4시 청담동 미용실, 저녁 7시 시내 모텔. 그 다음날 점심 백화점 1층 명품 화장품 매장 한 번에 80만 원. 그 사람이 센터 대표랍시고 회원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던 그 시간에 찍혀있는 결제였습니다. 화장품 매장줄 옆에는 작게 여성용 라인이라고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 한 줄에 손가락을 댄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으면서 저를 쓱 쳐다봤어요. 뭐야? 또 왜 그래? 집에서도 이럴 거야? 또 트집 잡을 일 생겼어? 저는 식탁 위 명세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명세서가 왔어요. 여기요. 이 화장품 80만 원짜리 누구 거예요? 딱 한 번만 똑바로 말해요. 그 사람이 다가와 명세서를 흘끗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정말로 픽 하고 웃더라고요. 아, 그걸 가지고 이러는 거야? 회원 관리지, 회원 관리. 큰손 회원 사모님 생신 선물. 영업이야, 영업.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판을 알겠어? 모르면서 건드리지 마. 모텔은요? 평일 저녁 7시에 모텔이 무슨 영업이에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진짜 너는 진짜 답이 없다. 모텔이라고 다 똑같은 모텔인 줄 알아? 1층에 미팅룸 있는 거 몰라? 거기서 회원들이랑 미팅한 거야. 눈이 있으면 좀 보고 귀가 있으면 좀 듣고 살아.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한쪽 눈썹이 살짝 올라간다는 걸 오래같이 살다 보면 어쩌다 알게 되거든요. 그날 그 눈썹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팅이면 영수증을 따로 챙겨오면 되잖아요. 룸 비용은 어디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요.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너 진짜 의부증 아니야? 내가 밖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전부 바람이야? 너 지금 내 뒤를 캐는 거야? 부동산에서 도장이나 찍던 사람이 사업이 뭔지 알기나 해? 내가 그래서 너랑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너는 평생 좁은 데서만 살았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고 앉으면서 한마디 더 보태더라고요. 그리고 너 거울 좀 봐. 얼굴이 그게 뭐냐? 피부는 푸석푸석, 옷은 늘어난 티셔츠. 그런 네가 무슨 의심을 해?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쳐다보겠어? 우리 센터 강사들 좀 봐라. 너 또래에 다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발 좀 사람답게 하고 다녀. 내가 몇 번을 말해. 내가 창피해. 저는 명세서를 천천히 접었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또 안 떨리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차갑게 식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한 말에 잘 안 흔들리거든요. 며칠 뒤였습니다. 센터에 새 수영 강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초 돌싱이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로비에 들어서는데 회원들이 우르르 쳐다보더라고요. 키가 크고 화장이 진하고 운동복인데 운동복 같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정문에서부터 났어요. 대표님이시죠? 아, 직접 뵈니까 더 든든하네요. 앞으로 저 잘 좀 챙겨주세요. 진짜로요. 그 여자가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만 하면 되는데 양손으로 그 사람 손을 감싸쥐었어요. 제가 카운터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도요. 어이구,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화려하셔서 어떡하나. 회원님들 다 정신 못 차리실 텐데. 나도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입꼬리를 올리며 농담처럼 말했고 그 여자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 사람 팔뚝을 살짝 쳤습니다. 저는 그때 카운터에서 회원 카드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쪽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 여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대표실 앞을 자꾸 어슬렁거렸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안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가다 봤는데 그 여자가 책상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그 사람한테 자기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여자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면서 한쪽 손을 슬쩍 그 여자 허리 뒤에 짚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는데 두 사람 다 자세를 안 바꿨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고 한번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웃음이었어요. 미안하다거나 당황한 기색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대표님, 결제 서류 두고 갈게요. 확인하시고 사인만 해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보셔도 돼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두 사람이 다시 소곤소곤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골프장 회원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골프백을 챙기러 탕비실에 들렀어요. 마침 제가 거기서 회원들이 두고 간 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골프백 어디 있어? 빨리 좀. 시간 없거든. 안쪽에 세워뒀어요. 그 사람이 탕비실 안쪽에서 골프백을 끌고 나오는데 가방 옆 주머니 지퍼가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방을 어깨에 맬 때 그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슥 빠져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못 봤어요. 바쁘게 인사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으니까요. 저는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영수증인가 했어요. 그런데 위쪽에 호텔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리조트 호텔이었어요. 2박 디럭스 더블룸, 객실료 90만 원. 결제자 이름이 그 사람 이름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결제 내역은
제가 그토록 한 줄 한 줄 짚어본 법인 카드 명세서에는 없었어요. 개인 카드로 따로 긁은 거였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주말에 어디 갔다고 했더라. 수영 강사들 워크숍이라고 했어요. 강사들 단합대회. 회사 카드는 안 쓰고 자기 돈으로 결제했다고 오히려 자기 돈 쓰는 걸 생색까지 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다시 내려놓고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안쪽 주머니에 손을 더 깊이 넣어봤습니다. 거기에 작은 보석함 보증서가 또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커플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2개. 하나는 그 사람 손가락 사이즈고 다른 하나는 제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대신에 가슴 안쪽 어디선가 무언가가 조용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그 사람이 제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던 장면이 잠깐 스쳤다가 곧 흐릿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을 평평한 탕비실 식탁 위에 펴놓고 결제 날짜와 객실, 결제자, 이름이 또렷하게 다 나오도록 천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으로는 부족해서 각도를 바꿔 2장을 더 찍었어요. 커플링 보증서도 똑같이 찍었습니다. 사이즈 표시가 잘 보이게요. 손은 한 번도 안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영수증과 보증서를 골프백 옆 주머니 안쪽에 그대로 넣어두기 위해 다시 살짝 펴서 접었어요. 그 사람이 못 봤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그 사람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어디서 묻혀온 진한 향수 냄새가 따라 들어왔어요. 침대 한쪽으로 쓰러지듯 누운 그 사람을 뒤로 한 채 저는 등을 돌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사진 석 장이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제 가슴 어딘가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근하면서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다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며칠씩 안 들어와도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요. 저는 그날 아침 차 키를 챙겼습니다. 센터에는 출근하지 않고 그 사람 차가 빠져나가는 골목 끝에 제 차를 세워뒀어요. 5시 반쯤 그 사람 차가 센터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2세대쯤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강남 쪽으로 한참 달리더니 골목 안쪽 모텔 주차장으로 그 사람 차가 천천히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주차장 입구 옆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 그 사람이 운전석에서 내렸고 조수석에서 그 여자가 내렸습니다. 한 손에 쇼핑백을 든 채로요. 2 사람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자연스럽게 올리더라고요. 결혼식 날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던 그 자세 그대로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2 사람 뒷모습, 차량 번호, 모텔 간판이 한 화면에 다 들어오게요. 사진 5장, 짧은 영상 하나. 그러고 나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은 안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 하나를 펼쳐놓고 그 사람 옷가지를 한 벌씩 던져 넣었어요. 명품 운동복, 새 운동화, 향수 2병, 마구잡이로요. 캐리어 옆 거실 바닥에는 출력해둔 모텔 사진과 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4본을 한 묶음으로 묶어 올려뒀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그 진한 향수 냄새가 한꺼번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캐리어를 보고 그 사람이 잠시 멈춰 섰어요. 이게 뭐야?
너 집을 지금 뭐로 만들었어? 내가 들어오면 이게 먼저야? 저는 소파에 앉아 종이 묶음 위에 손을 얹고 있다가 그걸 그 사람 발 앞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사진과 영수증이 거실 바닥에 좌르륵 흩어졌어요. 그 사람이 비척거리며 허리를 굽혀 사진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자기 뒷모습이 거기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뭐야, 이거. 너 이걸 어디서 찍었어? 나 따라다녔어? 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길게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사진 한 장, 두 장, 호텔 영수증, 커플링 보증서까지 차례차례 들춰봤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사람이 들킬 때 짓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게 한 5초쯤 그 사람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이거 네가 지금 나 시험한 거야? 뭘 이렇게까지 해? 집에서 조용히 있지.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사진을 거실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로 코웃음이었어요. 미안한 얼굴도 당황한 얼굴도 아니고요. 아, 진짜 웃기네. 그래, 잘됐다. 딱 잘됐어. 나도 말 꺼내야 하나 고민했거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여자한테 진심이야. 너랑은 아예 달라. 너랑 사는 건 그냥 습관이었어. 의무였고. 저는 입을 다물고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젊은 애라 그런지 말도 예쁘게 하고 눈빛도 다르더라. 너는 맨날 뻣뻣하게 굴지, 표정도 없지. 너 따위랑은 비교가 안 돼. 아예 상대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 5글자가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두 손 안에 쥐고 있던 사진 한 장의 모서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결혼식 날 그 사람 손을 잡고 식장 가운데를 걸어 들어가던 장면이 신혼여행 첫밤 둘이 호텔 베란다에서 캔맥주 하나씩 들고 웃던 장면이 파편처럼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지막 한 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그날 밤 그 캐리어를 다시 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가슴 한복판에 그 5글자를 그대로 꽂아 넣은 거예요. 이제야 나랑 격이 맞는 사람을 만났어. 너랑 이 결혼? 솔직히 말해서 지긋지긋해. 나 더는 못해. 오늘로 끝내자. 이혼해줘. 괜히 버티지 말고 조용히 도장 찍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내려놓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멈추더라고요. 가슴 한가운데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줌이 그 순간 잿더미가 돼서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한테 정 떨어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혼합시다. 그 사람이 잠시 저를 봤어요. 너무 순순히 나오니까 자기가 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잘 생각했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제일 똑똑한 선택이야. 어차피 너랑 나랑 안 맞았잖아. 괜히 소리 지르고 난리 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알았지? 네. 깔끔하게요. 그래, 그렇게 해. 너도 이제 현실 좀 봐.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이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파에 더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발끝으로 사진과 영수증을 쓱 밀어 옆으로 치우면서 천장을 한번 보고 픽 웃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등기부에 자기 이름 박혀 있고 자기가 대표이사인데
뭐가 걱정이냐는 표정이었어요. 센터는 자기 거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하면 그만이라는 그 헛된 그림이 그 사람 눈동자에 다 비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한번 톡 건드린 다음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그 사람이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로요. 콧노래를요. 방문을 닫고 저는 한참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옆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맨 아래 칸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인 주식 100%, 소유자 칸에는 제 관리 회사 이름, 임대보증금 채권 양도 계약서, 양수인 칸에도 제 관리 회사 이름, 두 장의 종이에 그 사람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펴서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거울 안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도 안 한 얼굴인데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거실 쪽에서는 그 사람 콧노래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한마디 했어요. 잘 자요, 대표님. 푹 자두세요. 푹. 협의 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접수하던 날 아침, 그 사람은 출근길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3번이나 다시 만졌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한 달 숙려 기간이 시작된 그날부터 그 사람과 그 여자는 이미 자기들 세상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을 그냥 흘려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도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는 2가지였어요. 하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초안, 다른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사모님, 합의서에 이 조항 하나만 더 넣으시죠.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한다는 조항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서로 나중에 단 한 푼도 더 달라고 못하게 딱 막는 겁니다. 변호사가 펜으로 한 줄을 짚어 보였어요. 이거 그쪽에서 안 받으면요? 도장 안 찍겠다 하면요?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받게 만드셔야죠. 지금 그쪽 분위기면요. 빨리 끝내자는 마음이 더 큽니다. 자존심이 하늘까지 찼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찍습니다. 읽지도 않고요. 사모님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 사람은 센터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있었어요. 대표실 옆 빈 공간을 헐어 라운지 바를 새로 만들겠다. 1층 헬스장을 2배로 확장하겠다. 그러면서 도면을 펴놓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옆에서 황송한 척 메모를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사장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니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 여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던 대표실에 노크 한 번 없이 들어왔어요. 언니, 저 여기 화장품 좀 둘게요. 어차피 곧 내 자리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언니가 앉을 자리는 이제 없잖아요. 언니,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책상 한쪽 코너에 자기 명품 향수랑 핸드크림이랑 립스틱을 줄 세워 진열을 했습니다. 거울 옆에 작은 사진까지 한 장 세웠어요. 그 사람이랑 그 여자가 어디 술집에서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편하게 하세요. 저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저쪽이 마음 놓고 더 많이 움직일수록 나중에 회수할 게 많아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숙려기간 보름쯤 됐을 때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 최종본을 받아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서 양주를 따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합의서. 변호사가 보낸 거예요. 저는 식탁에 종이를 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양주잔을 든 채 슬렁슬렁 다가왔어요. 뭐 별거 있어?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 너도 이제 좀 현실 좀 봐. 시간 끌면 내 손해야. 한번 읽어봐요. 그래도 사인 들어가는 건데. 문장 몇 줄이에요. 금방 끝나요. 내가 그 깨알 같은 글을 언제 다 읽어.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뭘 넣었든 상관없어. 어차피 다 내 쪽으로 정리될 건데 너 혼자 애쓰는 거 보는 것도 웃기다. 그 사람이 식탁 의자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앉아서 종이를 한 장 그냥 쓱 넘겼습니다. 2장째도 쓱, 3장째도 쓱.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한다는 조항이 박혀 있는 줄에는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요. 펜을 들어 마지막 장에 휙 서명을 하고는 양주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됐지? 이제 됐어? 이제 너도 말 안 바꾸는 거다. 뒤에서 질질 끌고 그러지 마. 네, 됐어요. 저도 깔끔하게 할게요. 저는 그 합의서를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너 의외로 깔끔하네. 처음엔 질질 짤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굴어야지. 지금까지 너 센 척만 했잖아. 질질 짠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결정된 건 결정된 거고 저는 제가 할 일 할 뿐이에요. 그렇지. 어차피 센터는 내 거고 넌 집만 챙겨나가면 되는 거니까.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괜히 울고불고 하면 더 보기 싫어. 너도 체면은 차려야지.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저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으면서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사고를 한번 쳤어요. 은행에 혼자 가서 법인 통장 인감을 자기 인감으로 바꾸겠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습니다. 주주이자 실질 출자자인 제 관리회사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핏대를 세우며 센터로 돌아왔어요. 대표실 문을 거칠게 열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야, 너 은행에 뭐라고 해놨어? 내가 대표인데 왜 내 인감을 못 받고?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네가 뭔데 은행에 말이 들어가? 네가 뭔데? 저는 그날 마침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결제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고 그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그거요. 법인 자금 분리 관리 때문에 그래요. 세무사님이 회사 안정성 보려고 묶어두신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대표님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예요. 형식이고 뭐고 내가 대표잖아. 내 이름이 대표라고. 그런데 왜 내가 내 돈을 못 만져? 너 지금 시간 끌어서 뭘 숨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대표시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이혼 끝나고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한꺼번에 다 풀어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건드리면 세무신고 꼬여요. 지금 손 떼면 신고가 늦어지고 벌금도 나와요. 그 책임 대표님이 지셔야 해요. 그 사람은 제 표정을 한 5초쯤 보다가 픽 하고 김이 빠지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거 될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처리해. 내가 자꾸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내가 바쁜 사람인 건 알지? 괜히 쓸데없는 소리 나오게 만들지 마. 네. 그러게요. 정리할 건 제가 차근차근 정리할게요. 저는 결제 서류로 다시 눈을 떨궜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새 수영 강사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 근육질에 키도 크고요. 강사 파견 계약은 제 관리 회사 명의로 따로 체결돼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새 강사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이, 자네 잘 좀 해봐. 회원들 끌어오면 회식이라도 한번 하자고. 말 잘 들으면 내가 챙겨줘.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야. 알지? 젊은 강사는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 풀장 쪽으로 갔어요. 재미있는 건 그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여자 수업 시간이 슬슬 젊은 강사 수업 시간 옆자리로 옮겨졌어요. 휴게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음료수를 한 캔씩 건네더라고요. 강사님,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이거 차게 드세요. 아, 손 차가우시다. 요즘 바쁘세요? 시간 되시면 수업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해요. 저 강사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휴게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모니터에서 CCTV 화면을 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면서 그쪽을 봤어요. 한 번은 그 여자가 젊은 강사 어깨에 자기 어깨를 슬쩍 맞대면서 손바닥만 한 메모지 한 장을 건네는 게 보였습니다. 젊은 강사가 그걸 받아 주머니에 쑥 넣더라고요. 저는 마우스를 잠시 멈추고 그 장면을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버튼을 한 번 눌렀어요. 입꼬리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랑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자정이 넘도록 안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 캐리어 하나를 꺼내놓고 그 사람 옷가지를 한 벌씩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명품 운동복, 새 운동화, 골프모자, 향수. 처음 짐을 던져넣던 그날 밤이랑 달리 이번에는 한 벌 한 벌 단정하게 접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날 짐을 쉽게 꺼낼 거 아니에요. 정확히 자기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게요. 캐리어를 현관 옆에 세워두고 저는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새 비밀번호 6자리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그 사람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닌 제가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날짜로요. 확인 버튼을 누르자 도어록에서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한번 톡 두드린 다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위에는 합의서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상호 포기 조항에 박힌 그 사람 서명이 야간 조명 아래 또렷하게 빛나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 위에 손바닥을 한번 가만히 얹어봤습니다. 종이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손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법원 출석 당일 아침에는 봄비가 한 차례 내렸습니다. 저는 검정색 정장 한 벌을 꺼내 입고 핸드백 하나만 든 채 거실에 섰어요. 갑시다. 늦으면 귀찮아져요. 그 사람은 그날따라 향수를 평소보다 한 번 더 뿌렸더라고요. 양복을 차려입고는 어디 좋은 자리 면접 가는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정법원 안에서는 판사 앞에 나란히 섰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두 분 진정한 이혼 의사가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 뜻 확실합니다. 저는 또렷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도 그 옆에서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죠, 맞아. 빨리 끝내요, 판사님. 시간 아깝잖아요. 도장 한 번, 두 번. 그게 다였어요. 한 입을 덮고 살았다는 게 무색할 만큼요. 법원 문을 나서면서 그 사람은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더라고요. 아, 이제 자유다, 자유. 이제야 숨 쉬겠다. 네. 자유 마음껏 누리세요. 저도 제목 누릴 테니까요.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차장 쪽에는 변호사가 미리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올랐고 차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모님, 주주총회 회의록 여기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처리하면 내일 아침 등기까지 깔끔하게 나옵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과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안건 첫 번째, 이사방 모 씨 해임. 가결. 안건 두 번째, 신임 이사 겸 대표이사 선임. 가결. 여기 한번.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만 차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법원 앞에서 두 팔을 들고 기지개를 켜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렸어요. 그날 오후 안에 법인 등기 변경 신청서가 등기소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새 등기부등본이 발급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이 손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 다음 날 출근 시간을 맞춰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7시에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 전체 회의를 미리 잡아두었고 사설 경호원 2명을 로비에 배치해뒀어요. 변호사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근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까? 정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지문을 출입 인식기에 댔는데 빨간불이 한 번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 더 댔는데도 빨간불. 그 사람이 잠시 멈춰 섰다가 옆에 서 있던 그 여자한테 뭐라 하는 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야, 왜 빨간불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오빠, 아마 기계가 다시 해봐요. 직원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그제야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 표정은 아직 여유로웠습니다. 자기 지문 시스템이 잠깐 오류 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옆에서 한 손으로 머리를 넘기면서 들어왔습니다. 봐라, 열어주잖아. 내가 누구냐? 여기 주인이지. 역시 오빠야. 다들 오빠 눈치 보잖아. 그때 로비 양쪽에서 사설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외부인?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표야, 대표. 너 오늘로 끝장난다. 그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나오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2층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손에는 종이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한쪽 입꼬리를 올렸어요.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쇼를 해? 미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목소리부터 낮추세요. 저는 계단 마지막 칸에 서서 종이 2장을 그 사람 얼굴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서, 박씨 이사직 해임. 어제 가결됐어요. 그리고 이거, 법인 등기부등본. 오늘 새벽에 새로 발급된 거예요. 대표이사 칸에 누구 이름 박혀 있나? 한번 봐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어디서 그런 걸 만들어 와. 종이 한 장이 그 사람 가슴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를 잡아채듯 받아든 순간 얼굴색이 1톤, 2톤, 3톤씩 빠지더라고요. 대표이사 칸에 박혀 있는 건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이게 왜 내 이름이야? 이거 장난이지? 너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지? 법인 주식 전부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임대보증금 채권이 누구 거인지 그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죠? 그게 다 내 관리 회사 거예요. 처음부터. 말도 안 돼. 내가 몇 년을 여기서 굴렸는데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이 종이를 든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아챈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표이사라는 게 그냥 등기부에 박혀있던 빈 껍데기였다는 거요. 야, 이건 사기야. 내가 명의가 있는데 너 같은 게 감히 내 걸 뺏어? 명의는 주주가 선임하고 주주가 해임해요. 변호사님이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옆에 선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얼굴이 굳어서 한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쪽은 오늘부로 해고해요. 근무 시간 중에 무단 이탈한 거, 사적 목적으로 시설 무단 사용한 거, CCTV에 다 기록돼 있어요. 짐 챙겨서 30분 안에 나가세요. 언니, 잠깐만요. 저는 저 진짜 오해해요. 그게 아니라, 언니 아니라고요. 변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나가세요. 저는 그 한마디로 그 여자 말을 잘랐습니다. 그 여자가 입을 다물고 그 사람 쪽을 봤어요. 그 사람은 이미 종이를 잡은 손이 떨릴 정도여서 그 여자 눈에 닿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재산 분할은 있어. 나 대표이사였잖아. 부부 재산이야. 이건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법이 내 편이야. 그 사람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한 장 더 꺼내 그 종이를 그 사람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날 직접 사인하셨죠. 여기 2줄.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재산분할 청구 상호 포기. 그 사람 서명이 그 옆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양주잔을 든 채 슥슥 넘기던 그 사인이요. 이건 사기야. 내가 안 읽었어. 누가 이런 걸 읽어. 넌 원래 치사한 년이야. 안 읽고 사인한 건 그쪽 책임이에요. 변호사 입회까지 받았어요. 억울하면 법원에 다시 가세요. 저는 갈 일 없고요. 옆에서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와 그 사람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퇴거 요청서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출입 권한이 없는 사유지입니다.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웃기지 마. 나한테 이런 걸 내밀어? 너희,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여기 사람들 월급 줬어. 그 사람이 봉투를 받지 않으려 손을 뒤로 뺐어요. 그러자 경호원 2명이 한 발씩 더 다가왔습니다. 이거 나. 야, 너희가 뭔데? 손대지 마. 너희 같은 것들이. 경호원 2사람이 그 사람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발버둥을 쳤지만 운동만 하는 척했던 사람이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로비 카펫에 운동화 자국이 길게 끌렸습니다. 야,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둬. 너 끝이야. 말은 밖에 나가서 하세요. 여기서 소리쳐도 바뀌는 거 없어요. 정문 앞 길바닥에 그 사람이 한 번 픽 쓰러졌어요. 종이 2장이 길바닥 위에 같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종이를 손으로 집으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잘 안 잡히더라고요. 내 거야, 이거 내 거라고. 그 여자는요. 직원이 들고 나온 작은 박스 하나를 안고 카운터 직원들의 비웃음 속에 정문을 나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그 여자가 대표실에 진열해뒀던 화장품들이 마구잡이로 담겨 있었어요. 사진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빼서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오빠, 나 어떻게나 정말 몰랐어. 닥쳐. 네가 뭘 몰라. 너 때문에 덕골이 말이 아니잖아. 저는 로비 안쪽 유리문 너머로 2사람이 길바닥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직원 하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직원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너무 괜찮아요. 숨도 편하고
머리도 맑아요. 지금이 제일 괜찮아요. 그 사람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날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 경로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건 변호사한테, 어떤 건 그 여자 오피스텔 옆집 아주머니한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누가 망가지는 이야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러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며칠 동안 어디선가 술만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좀 차렸는지 변두리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자기 명의로 변호사를 따로 살 돈이 그 사람한테는 이미 없었거든요. 상담소 변호사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이 한 첫마디는 이거였답니다. 내가 그 센터 대표이사였습니다. 부부 재산이니까 절반은 제 몫이죠. 소송 들어가면 이깁니까? 딱 말해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상담 변호사가 그 사람이 들고 온 등기부등본과 합의서 사본을 한 장 한 장 넘겨봤대요. 그러더니 안경을 한번 고쳐 쓰고 그 사람을 봤답니다. 선생님, 법인 주식 100%가 다 상대방 회사 소유로 잡혀 있네요. 임대보증금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선생님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표였잖아요. 내가 운영했잖아. 내가 사람 뽑고 내가 계약했잖아. 그게 다 내 거 아니야? 대표이사는 주주가 선임하고 주주가 해임합니다. 직함은 일하는 자리일 뿐이고요. 소유는 지분으로 따집니다. 선생님이 대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재산은요? 결혼 기간이 있는데,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럼 내가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어? 변호사가 합의서 한 장을 펴서 한 줄을 짚어 보였답니다. 여기 보세요.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한다. 선생님 서명도 또렷하게 박혀 있죠. 재산 나눠달라는 말을 서로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직접 사인하신 거 맞으시죠? 내가 안 읽고 한 거예요. 변호사 입회만 받았지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여기 사인하세요 해서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안 읽고 사인하신 건 본인 책임입니다. 게다가 입회까지 있었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다. 확인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 들어가시면 인지대만 날립니다. 시간도 돈도 다 잃습니다. 승산이 전무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변호사가 한마디 더 보탰답니다. 선생님, 다른 길을 알아보시는 게 최소한 생활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소송이 아니라 당장 몸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한마디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들고 들어갔던 종이들을 가방에 챙겨 넣지도 못하고 그냥 손에 든 채로 상담소를 나왔다더라고요. 그날 그 사람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그 여자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자리에 있었고요. 그 여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둔 집인지 전세인지 저는 모릅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잘 몰랐을 거예요. 현관 앞에 서서 그 사람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대요. 자기가 며칠 전에도 누르고 들어갔던 그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한 번 들어왔답니다. 한 번 더 눌렀는데도 빨간불. 며칠 사이에 그 여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둔 거였어요. 같은 일이 한 주 만에 2번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요. 그 사람이 문을 한참 두드렸대요. 옆집에서 누가 인터폰을 누를 때까지요. 그러자 안에서 문이 열렸답니다. 오빠 미쳤어? 조용히 좀 해. 진짜 창피하게. 옆집 사람들 다 듣잖아. 또 술 냄새야? 으휴. 그 여자가 가운만 걸친 채로 문을 빠끔 열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틈으로 일단 발을 밀어 넣었어요. 나 좀 들여보내.
잠깐만 좀. 얘기만 하자.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오빠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 며칠만 어디 다른 데서 쉬다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른 데 가. 갈 데가 없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답니다. 갈 데가 없어 라고요. 한때 자기가 대표이사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요. 그 여자가 잠시 그 사람 얼굴을 보다가 한숨을 한 번 쉬고 문을 열어줬대요.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소파에 푹 누웠답니다. 천장을 보면서 한 번 픽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자기야. 역시 너밖에 없어. 나 이렇게 된 거 다들 날 피하더라. 근데 너는 다르네. 자긴 진짜야. 다른 여자랑 달라. 그 여자는 별 대꾸 안 하고 부엌 쪽에서 컵에 물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곁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고 굳게 믿었대요. 그날 밤 그대로 그 집 소파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안에서 계속 빈둥대니까 그 여자도 슬슬 사정이 보였답니다. 통장 잔고, 차키, 카드.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는 안 남아 있었거든요. 명품 운동복 한 벌 들고 나왔는데 그건 그 여자한테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어느 날 저녁 어딘가에서 사정을 들어 안 모양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입을 통해 들리는 게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 사람이 빈손이라는 게 확정됐다는 거요. 그날 밤 그 여자가 소파에 누워있던 그 사람 발 옆에 가방 하나를 툭 떨어뜨렸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에 들고 온 작은 짐 가방이었어요. 오빠, 짐 챙겨서 나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잠이 덜 깬 눈으로 그 여자를 올려다봤대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똑바로 들었어. 늙고 돈 없는 남자 뒷바라지 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나 그런 거 할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말해서 나 이제 오빠 꼴 보기 싫어. 그 여자가 그 가방을 발끝으로 한 번 톡 쳐서 현관 쪽으로 밀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제야 일어나 앉아 그 여자 얼굴을 봤대요. 자기, 우리가 그런 사이야? 나 지금 바닥이야. 이런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어디 가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 진정한 사랑? 오빠, 솔직히 말할까? 같이 있어도 외롭기만 했어. 말도 재미없고 맨날 잘난 척만 하고 남자로서 매력도 못 느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 있을 때도 나만 챙겼지. 나를 챙긴 적은 없잖아. 그 여자가 한 손으로 머리를 넘기면서 그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 사람이 한 대 맞은 표정을 짓고 한참 가만히 있었대요. 거짓말. 그날 모텔에서 그때는 너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 나한테 기대고 싶다며. 그날 모텔은 오빠가 대표라서 따라간 거지. 내가 대표가 좋았던 거야. 사람들 앞에서 폼 잡는 그 모습이 좋았던 거고 지금 오빤 그냥 길거리 아저씨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옆에 서 있을 생각 없어. 그 여자가 마지막 한마디로 못을 박았답니다. 그 사람이 입을 벌린 채 있는 동안 그 여자가 그 사람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대요. 마치 회원 끌어내는 직원처럼요. 그러고는 등을 한번 밀어 현관 밖으로 내보냈답니다. 그 사람이 복도에 비틀거리며 섰을 때 현관문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어요.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답니다. 그 사람이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대요. 짐 가방을 다리 옆에 세워두고요. 누가 보면 그 자리에 박힌 사람 같았다고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안 됐다거나 통쾌하다거나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저 자기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돌려받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센터세 인테리어 도면을 펴놓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지점 자리를 알아볼 시점이 슬슬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복도에 주저앉은 그 사람이 일어선 건 해가 다 저문 뒤였답니다. 짐 가방을 한 손에 끌고 비척비척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공동 현관문을 밀고 나오자 봄밤에 찬 공기가 한번 그 사람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정문 앞 도로 옆에는 작은 카페와 편의점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쪽 가로등 아래 잠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까만 오토바이 한 대가 그 사람 시야에 들어왔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한 여자가 막 올라타고 있었어요. 짧은 가죽 재킷에 굽 높은 부츠, 한 손으로 운전자 허리를 감았는데 그 자세가 어디서 본 자세더래요. 며칠 전 그 사람이 그 여자랑 모텔로 들어가던 그 자세요. 그 여자가 낮게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아, 바람차. 빨리 가요. 시간 아까워. 젊은 남자가 가볍게 대답했대요. 네, 누나. 꽉 잡아요. 그 여자가 팔에 힘을 주며 또 한마디 했답니다. 근데 있잖아. 아까 그 사람 또 전화 오면 받지 마. 보기만 해도 피곤해. 젊은 남자가 코웃음을 쳤대요. 전화요? 하. 누나, 걱정 마요. 그런 사람은요, 말만 크고 속은 비었어요. 그 사람이 두어 걸음 다가가다가 멈춰 섰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헬멧을 한쪽으로 살짝 들었어요. 센터에서 일하던 그 젊은 수영 강사였습니다. 근육질에 키가 큰 20대 후반 그 강사요. 그 여자가 그 강사 어깨를 한 손으로 짚고 몸을 기울이더니 헬멧 안쪽으로 진하게 입을 맞췄답니다. 둘 다 그 사람을 못 봤어요. 아니, 그 여자는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고요. 입을 떼고 떨어지듯 그 여자가 헬멧 안에서 말했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해줘. 귀찮은 얘기, 그런 사람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젊은 강사가 낮게 웃으며 받았대요. 알겠어요. 누나가 원하는 대로. 그 아저씨는 이제 끝난 거죠? 그 여자가 딱 잘라 말했답니다. 끝났지. 끝났어. 미련 같은 건 없어. 젊은 강사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대요. 목소리에는 여유가 가득했답니다. 그럼요. 누나 옆엔 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자리도 못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입을 한번 벌렸다가 다물었대요. 그러고는 옆가게 유리창 쪽으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답니다. 유리창 안쪽 조명이 환해서 그 위에 그 사람 모습이 또렷이 비쳤어요. 며칠 동안 안 씻은 머리, 구겨진 셔츠, 한쪽이 늘어진 운동복 바지. 그 옆으로 오토바이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강사의 건장한 어깨가 같이 비쳤답니다. 그 사람이 거실 소파에서 저한테 던졌던 그 5글자가 그날 밤 그 도로가에서 그대로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젊은 애라 그런지 너 따위랑은 비교가 안 돼. 사람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어떻게든 자기한테 돌아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그 말 바로 뒤에 그 여자가 더 차갑게 이어서 말하던 것도 그 사람 귀에 쿵 하고 남았대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넌 이제 내 인생에 없어. 네가 대표였던 건 그냥 운이었어. 그때 헬멧을 다시 쓰던 젊은 강사가 그 사람 쪽을 슥 한번 봤답니다. 그러더니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는 오토바이 엔진을 크게 한번 울렸어요. 부웅 하고요. 그 젊은 강사가 그 사람을 보며 아주 작게 일부러 들리게 말했대요. 아저씨, 길 막지 마요.
여긴 아저씨 자리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 강사 등에 얼굴을 살짝 묻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사람한테는 인사도 없이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갔답니다. 빨간 미등이 점점 멀어지는 걸 그 사람이 가만히 서서 봤대요. 짐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밤 어디서 잤는지는 며칠 뒤에야 들었어요. 동네 끝 싸구려 찜질방이었답니다. 들어가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됐대요. 보관함에 짐 가방을 넣고 마룻바닥 한 구석에 자기 몸을 눕혔답니다. 그 사람이 한참 천장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1년 전 새벽 5시 반에 제가 센터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사람한테 오빠 이거 이름표 달고 다녀요. 사람들이 대표인 줄 알게요 하면서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줬던 게 생각났대요. 그때는 그게 우스워서 픽 웃고 말았는데 그날 밤 찜질방 마룻바닥에서는 그 이름표 한 장이 그렇게 무거웠답니다. 그 사람이 그날 밤 소리 없이 한참 울었대요. 옆에 누워있던 아저씨가 듣고 한마디 했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혼자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잠 못 주무시게 해서요. 그 사람은 그렇게만 대답하고 등을 돌렸대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답니다. 다음날 거리로 나왔을 때 그 사람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가락으로 자꾸 만지작거렸대요. 점심을 사 먹을지, 차비로 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술 한 병 사 마실지. 결정을 못한 채 한참을 길 위에 서 있었답니다. 마침 그 옆을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 한 쌍이 지나갔어요. 남자 쪽이 여자 쪽 팔에 자기 팔을 다정하게 끼고 두 사람이 무슨 가게 이름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그 자리에 한번 주저앉을 뻔했대요. 자기가 한때 가지고 있던 그 일상이라는 게 한 손으로 잡으면 잡힐 만큼 가까웠던 게 그제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걸어갔는지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났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발이 익숙한 길을 가고 있더래요. 골목을 2번 돌고 큰 길로 한 번 나가니까 환한 간판 하나가 보였답니다. 저희 센터였어요. 새로 단 LED 간판이 그날 처음 켜진 날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회원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환하게 비쳤어요. 카운터 뒤로 직원들이 웃으면서 손님을 맞는 게 보였고 2층 사무실 창가에 제 그림자가 한 번씩 지나갔답니다. 그 사람이 그 앞 길바닥에 그대로 두 무릎을 꿇었어요. 짐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요. 그러더니 가슴을 한 번 쾅 쳤답니다. 2번 쾅 쳤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길바닥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대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흠칫 놀라서 옆으로 피해갔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면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요. 어떤 청년은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잠시 찍다가 보기 민망했는지 그냥 가버렸대요. 그 사람은 그래도 부끄러움도 잊은 채로 센터 네온 사인을 올려다보면서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2층 대표실에 있었어요. 직원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대표님, 정문 앞에 좀 이상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 지금도 계속 울고 있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봐요. 혹시 문제 생길까 봐요. 어떤 분이요? 얼굴이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요. 혹시나 해서요. 짐 가방도 하나 끌고 왔어요. 아무래도 그 전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분 맞아요. 대표님,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경비라도.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잠시 손에 든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길바닥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한때 명품 운동복에 새 운동화를 신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3번씩 만지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인터폰을 다시 들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자기가 알아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2번째 지점 인테리어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길바닥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머그잔에서 따뜻한 김이 한 줄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머그잔을 2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고 그냥 후련했습니다. 사람한테 정 떨어지는데 한순간이면 충분한 것처럼 사람을 마음에서 완전히 비우는데도 결국 그런 한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는 손을 뻗어 블라인드 끈을 잡았습니다. 한 번에 천천히 끝까지 내렸어요. 길바닥에 엎드린 그 사람 정수리가 블라인드 살 아래로 한번 보이다가 가는 줄이 한 칸씩 그 모습을 덮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칸이 내려오자 더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블라인드 너머에서 그 사람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그러다 점점 작게요. 사람이 울 만큼 울고 나면 결국 일어나서 자기 발로 어디든 가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등을 돌려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대표실 벽면 한가운데에는 며칠 전 액자에 넣어 건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이 걸려 있었어요. 가운데 대표이사 칸에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가장 먼저 보게 만든 위치였어요. 그 옆에는 임시 주주총회 결의서 액자가 한 장 더 걸려 있었고요. 책상 위에는 일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2번째 지점 인테리어 시안, 개업식 화환 주문서, 세강사 면접 일정표, 한쪽에는 회원들이 보내온 응원 편지가 작은 상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처음 센터 차린 그 봄부터 끊지 않고 다닌 단골 어르신들이 손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대표님, 우리 같은 늙은이 운동 챙겨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새 지점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른 못된 짓도 다 들었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저는 편지 한 통을 펴서 한 줄 두 줄 읽다가 코끝이 한번 시큰해졌습니다. 이혼 도장 찍을 때도 그 사람이 길바닥에 끌려나갈 때도 한 방울도 안 나오던 눈물이 그 손편지 앞에서 잠깐 핑 돌더라고요. 그래도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어른들 마음을 종이에 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대표실 문을 누가 똑똑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직원 5이 케이크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카운터 직원, 청소 여사님, 강사 2분, 그리고 새 지점에서 함께 일하기로 한 매니저까지. 케이크 위에는 2번째 지점 개업 축하라는 글자가 초콜릿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어제 미리 사놨어요. 정문 앞에 그분 와 있길래 잠시 미뤘다가 들고 왔어요. 청소 여사님이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청소 여사님한테도 막대했던 걸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 한마디를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도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직원들 얼굴을 한 번씩 둘러봤어요. 다들 그 사람이 자기들 어깨에 손 올리고 큰 소리 치던 시절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저를 지켜본 분들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종이컵에 사이다를 따랐어요. 술이 아니라 사이다였습니다.
평일 낮이었으니까요. 건배합시다, 대표님. 건배합시다. 종이컵 5개가 가운데에서 한 번 부딪혔어요. 5개가 부딪히는데도 그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맑던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금니까지 다 보이게요. 대표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 카운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종이컵을 든 채로 한 번 더 웃었습니다. 그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좀 웃고 살게요. 직원들이 잠시 더 있다가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한 사람씩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케이크는 한 조각만 잘라 제 책상 위에 두고 갔어요. 나머지는 라운지에서 회원들이랑 같이 자르겠다고요. 다시 혼자가 된 대표실은 조용했습니다. 블라인드 너머에서 들리던 그 사람 울음소리는 어느 사이엔가 더는 안 들렸어요. 그 자리를 1층에서 올라오는 회원들 운동 음악 소리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명패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대표이사 자리에 누구 이름이 박혀 있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거기에는 그 사람 이름도 누구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아닌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명패를 한번 천천히 쓸어봤어요. 차가운 금속인데 손바닥에 따뜻하게 닿더라고요. 결혼식 날 그 사람 손을 잡았을 때보다 더 따뜻하게요. 책상 위에는 새 지점 임대 계약서가 마지막 결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 펜 끝이 한 번도 안 떨렸습니다. 손이 떨릴 일은 이제 제 인생에서 끝났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데 창밖에서 햇빛 한 줄기가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책상 위를 비추더라고요. 그 빛 위에 제 이름이 또렷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은 한 번 더 시작됐어요. 누구 그늘 아래도 아니고 누구 이름 옆도 아닌 제 이름 한가운데에서요. 아직도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그 도장 찍을 때 안 무서웠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무서워서 못 찍는 게 아니라 안 찍어서 두려운 거라고요. 사람이 자기 발로 자기 인생 한 번은 정리해야 그 다음 봄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대표실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블라인드는 아침마다 다시 열어요. 길바닥에는 더 이상 누가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햇빛이, 가끔은 비가, 가끔은 봄바람이 지나갈 뿐이에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시원하셨을 거고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건 도장을 찍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잃은 채로 그냥 사는 일이지요. 오늘도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자기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셨으면 합니다. 늦은 봄은 없습니다. 한 발 내딛는 그 순간이 다시 시작되는 봄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